지금 일본 열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1955년 결의문과 강치포획 사진까지 동원하며 억지에 가까운 논리를 쌓아 올렸죠. 그런데 일본 총리실의 비밀 문서가 유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대회비 문건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공개되자 중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여행 금지 항공권 수십만 건 취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2년 만에 다시 봉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까지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한국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한 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환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 자료는 차고가 넘친다며 패널이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는 그 서류를 클로즈업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확실한 증거라도 있느냐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 쌓여있는 그 서류들은 모두 내가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논리가 일본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치 카즈마입니다. 일본 내각부 국가안전보장국 전략조정관이죠. 30년 동안 일본 안보의 최전선에서 외교와 군사 정보를 다뤄왔습니다. 내가 작성한 수많은 극비 문서는 정부의 핵심 자료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서들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패널 사쿠라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1905년 시만에 현고시 42호라는 오래된 문서를 펼쳐들며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는 다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논리구조, 제가 2019년에 작성한 보고서 그대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NSC 비공개 회의였죠. 저는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성 오노차관 외무성 후지와라, 국장 총리하세가와 비서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외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세가와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독도 도발 프로젝트입니다. 서류를 펼쳤죠. 1단계 역사 자료 집중 공개, 2단계 해상 순시 강화, 3단계 재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계별 도발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대응 예상은 오노 차관이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대답했죠. 항해 성명 정도일 겁니다. 실질적 대응 능력은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제 과거 보고서들이 떠올랐죠. 한국은 변수 아님. 제가 쓴 문장들이었던 겁니다. 이치조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세가와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다만 뭡니까? 최근 한국 정보기관의 정밀도가 정밀도요. 비서관이 웃었습니다. 한국 정보력이 뭐 대단합니까? 오노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죠. 미 동맹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결론은 하나였죠. 계획대로 진행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레임이 저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일본 주요 방송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다케시마 특집이 쏟아졌죠. 전문가들이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고립 상태입니다. 미국도 일본 손을 들어줄 겁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방송들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의 얼굴이 보였죠. 다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적어둔 거였죠. 한국 국가정보 분석 보고서 정밀도 이상 수준. 센카쿠 사태 예측 정확도 92%, 대만 정세 판단 미국 중앙정보국 수준. 저는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대응으로 끝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무성 야마구치 실무자였습니다. 조정관님, 한국 외교부 성명 나왔습니다. 내용은 역사 왜곡이며 주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2줄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줄. 한국은 단 2줄만 냈던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든 논리가 일본을 끌고 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확신이 아니라 한국의 침묵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해하지 마. 일본이 자랑하던 전략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3일 후 다카이치 총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기자 회견장이 술렁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문장은 제가 조언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왜곡된 거였죠. 제가 작성한 원화는 달랐습니다. 신중한 검토였습니다. 단계적 협의였죠. 그런데 총리실이 바꿨던 겁니다. 행사할 것으로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성, 국방성 정보본부 같은 말을 했죠. 이건 금기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세가와 비서관이 받았죠. 조정관님, 뭐가 문제입니까? 원안과 다릅니다. 이건 너무 강경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수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응이 일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통제권을 잃었다는 걸. 제가 만든 칼이 제 손을 떠났던 겁니다. 6시간 후 베이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외교부 회의실 책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 금기를 건드렸다. 강경파 고위관리 왕위가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이건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면 전체가 일본 비난이었죠. 일본 우익계 망상동 아시아 평화, 파괴 역사 반성 없는 군주의 부활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중국 반응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예상보다 10배는 강했습니다. 아니,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던 겁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주먹을 쥐었죠.
어떤 수단이라는 겁니까? NSC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달려갔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중국 해경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오노 차관이 보고했죠. 무장선 4척 센카쿠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무장선이라니 무슨 무장입니까? 기관포입니다. 레이저 조사 장비도 탑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후지와라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역사 왜곡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또 2줄 뿐이군요. 하세가와 비서관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역시 예상범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왕원빈이 단상에 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왕원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죠.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다. 한국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던 겁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단어까지 중국이 한국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야마구치 실무자였죠. 조정관님 큰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장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들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 한국 입장 지지 선언 독도 센카쿠. 연계 대응 가능성 화면이 빠르게 바뀌었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이 당황하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움직였다는 겁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2줄이 무엇이었는지 계산된 칼날이었던 겁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명분이었죠. 한국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원칙이 중국의 무기가 됐던 겁니다. 저는 과거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변수 아님 제가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방정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미우라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중국 외교부가 한국 입장을 전격 지지했습니다. 화면에 왕원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는 독도와 센카쿠를 연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 패널이 나왔습니다. 사쿠라이였죠. 어제까지 확신에 차 있던 바로 그 사람.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패널 요시다가 말했죠. 한국 외교부 문장이 중국 명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국이 계산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계산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한국 전략, 일본 반응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야경을 바라봤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들이 언제까지 반짝일지.
제가 만든 프레임이 일본을 가두고 있었고 한국은 그 프레임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 경력을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제가 본 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마구치였죠. 내일 중국 추가 성명 예정. 저는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이 무너질까?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소리였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정관님,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야마구치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행 안전 경고입니다. 일본 저녁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 홈페이지가 떴죠. 빨간 글씨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 여행 및 유학 안전 경고 발령, 일본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지역 정세 불안정, 자국민 안전 확보 위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죠. 경제 보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전 9시 관광청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트립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토 국장이 소리쳤죠. 일본 예약 전액 취소 허용한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위약금 전액 면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죠. 회의실 앞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음이 겹쳤죠. 호텔 예약 취소 알림이었던 겁니다. 56만 건입니다. 다 사무관이 비명을 질렀죠. 지금 이 순간 56만 건 취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6만 건이라는 겁니까? 단 1시간 만에. 항공사는 어떻습니까? 일본 항공 주가 11% 폭락했습니다. 전일본 공수는 9%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오후 2시, 저는 도쿄 아사쿠사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현장을 봐야 했던 겁니다. 센소지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인파로 가득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 다나카 씨가 멍하니 서 있었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나카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로 넘쳐났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죠. 오사카로 갔습니다. 도볼이었죠. 넌 사인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죠. 예약률 70% 급락입니다. 현지 호텔 업주 요시다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만 3억엔 손실입니다. 다음 주는요, 더 심할 겁니다. 취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교토로 향했습니다. 기우미즈데라 앞이었죠. 면세점들이 조기 폐점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한 점주가 말했죠. 중국 관광객이 우리 매출의 80%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됐죠. 앵커 미우라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여행 경고로 일본 관광업계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텅 빈 도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른바 다카이치 쇼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쇼크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신문 일면을 봤습니다. 중국 보복, 일본 직격탄 관광업계 연쇄 붕괴 우려, 한국보다 먼저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일본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2줄 성명만 냈죠. 그런데 무너지는 건 일본이었던 겁니다. NSC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죠. 관광업 손실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경제부처 사사의 관계자가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기준 4조 2천억 엔입니다. 한 달이면 18조 엔을 넘을 겁니다. 18조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노 차관이 물었죠. 한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니요? 추가 성명도 없고 대응 조치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중얼거렸죠. 왜 한국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침착한가? 왜 한국만 움직이지 않는가?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개월 전이었죠. 한국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매뉴얼. 그 안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전략적 실패를 초래한다. 침착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이 무기라는 걸, 기다림이 전략이라는 걸. 일본은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중국도 감정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한국은 원칙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는 걸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마구치였죠. 내일 중국 추가 조치 예상. 저는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의 침착함이, 한국의 계산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는 걸, 한국이었다는 걸. 하지만 한국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원칙만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원칙이 일본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일본 패닉 한국 원칙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NSC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살아있었죠. 책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대만 발언을 반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건 총리실의 독단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노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독단이라니요? 외무성이 자료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우리 원하는 신중론이었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습니까?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고성이 웃습니다.
책임이 공중에서 튕겨 다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일본의 중추입니까? 이게 국가안 보호해라는 겁니까? 하세가와 비서관이 일어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차분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지금 중요한 건 대응책입니다. 대응책이요? 후지와라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대응책이 있습니까? 중국이고 경제 보복을 시작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오노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중국한테 사과하자는 겁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럼 뭡니까? 대응책이 뭡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오노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치조 조정관. 저는 고개를 들었죠. 한국 움직임을 보고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이요? 네. 추가 성명도 대응 조치도 없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웃었습니다. 스음이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잘못 판단한 겁니까?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한국이 바로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후 3시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죠. 책임만 오왔습니다. 외무성이 중국 반응을 오판했습니다. 국방성이 군사 도발을 부추겼습니다. 총리실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야마구치 과장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죠.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울먹였습니다. 중국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실엔 전략가가 없었던 겁니다. 감정만 있었습니다. 공포만 있었죠. 오후 5시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죠. 젊은 실무진 2명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할까? 아직도 침묵이래. 그게 더 무섭지 않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무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후 7시 하세가와 비서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극비 총리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몽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죠. 중국 도발은 배후 세력이 있다. 일본은 물러서지 않는다. 센카쿠 방어태세를 강화하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살 명령입니까? 오노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후 세력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세가와 비서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총리도 모른다는 걸 누가 적인지 뭐가 문제인지 단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전략은 없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아무 결론도 없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그게 전부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도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열었죠. 최신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전략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고성이 오갈 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일본이 책임을 떠넘길 때 한국은 원칙을 지켰죠. 총리가 간격 메시지를 보낼 때 한국은 한 줄도 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차이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두 단어를 적었죠. 한국 침착, 일본 감정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렸죠. 이 회의실엔 전략가가 없었습니다. 오만 있었습니다. 공포만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으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지고 있다는 걸.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본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사쿠라이의 과거 방송 영상이 다시 떠올랐죠. 한국은 변수 아님 확신의 참 목소리였습니다. 미일 동맹 앞에서 한국은 의미 없습니다. 방청석이 박수를 치던 장면이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예측이 더 정확했네.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도밖에 사쿠라이는 책임져라.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쿠라이가 인용한 자료, 그게 바로 제 보고서였던 겁니다. 오전 11시 국방 싱크탱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소장 다크치가 단상에 섰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중국 반응을 오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오판이었습니까? 다크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다음 질문이 날아왔죠. 한국 외교를 어떻게 평가했었습니까? 변수 아님으로 평가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변수 아님이라니요. 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변수 아님, 그 표현은 제가 만든 거였던 겁니다. 오후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야마구치였죠. 조정관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정관님,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문서 말입니까? 2022년 한국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한국 무시 전략 매뉴얼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무시 전략 매뉴얼 제가 작성한 거였죠.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제 문서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PDF 파일이었죠.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외비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죠. 작성자 이치조 카즈마.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질서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미일 동맹구도 해서 한국의 독자적 외교는 제한적이다. 한국은 원칙적 항해 이상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 제가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저를 찌르고 있었죠.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을 망쳤다.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네. 30년 경력이 정도. 저는 댓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모니터가 흐려졌습니다. 오후 5시 NSC 회의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세가와 비서관이었죠. 조정관님 회의 참석 가능하십니까? 네. 한국 관련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 최신 동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추가 성명은 없습니다. 여전히 원칙적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물었습니다. 조정관님의 과거 보고서가 유출됐다던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네.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한국은 변수 아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노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변수 아님이라니요. 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이 변수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변수였던 겁니다. 아니,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방정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25년 경력, 아니 30년 경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본 겁니까? 제가 뭘 분석한 겁니까? 제 과거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쳤죠. 한국 외교 한계 분석, 한국 독자 노선의 제약, 한국 정보력 평가 중급 수준 모두 제가 쓴 거였습니다. 모두 틀렸던 겁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열었죠. 최신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침묵이 전략이라는 걸, 원칙이 무기라는 걸 일본 전문가들은 떠들었습니다. 확신을 외쳤죠. 하지만 한국은 한 줄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일본 전문가들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죠. 내가 만든 프레임이 일본을 죽였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그 불빛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제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던 겁니다. 한국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감정적이었죠.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죠. 제가 일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 잘못된 분석이, 제 오만한 확신이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제 30년 경력보다 정확했던 겁니다. 3일 후 새벽 4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국 해경 무장선 4척 센카쿠형의 침투 야마구치의 전화였죠. 무장선이라니 확실합니까? 위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포 장착돼 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뛰어나갔습니다. NSC로 향했죠. 새벽거리는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모여 있었죠. 모니터에 센카쿠 헤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 4개가 보였습니다. 거리는 오노 차관이 물었습니다. 아카비 이 아닙니다. 0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완전히 침투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보였죠. 선수의 기관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포구가 일본 측을 향하고 있었죠. 레이저 조사도 확인됐습니다. 해상보안청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순시선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조사라니 이건 위협 행위 아닙니까?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건 도발이 아니라 전쟁 직전이라는 걸. 오전 7시 자위대 방위령이 발령됐습니다. 3단계였죠. 발포 준비 태세였습니다.
자위대 함정세척 출동합니다. 오노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발포 기준은 상황 판단에 따라 지휘관 재량입니다. 지휘관 재량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후지와라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오전 10시 하세가와 비서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또 빨간 도장이었죠. 극비 총리 지령입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발포, 준비, 태세 유지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하지 마라. 센카쿠는 일본 영토다. 물러서지 않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저는 그 문장들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후퇴 금지. 이건 자살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건 후지와라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국장 하세가와 비서관이 제지했죠. 총리 지령입니다. 총리 지령이라고 해서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후지와라가 일어섰습니다. 중국 함대가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앉으십시오. 오노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벼랑 끝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죠?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현장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함정 우리 순시선 50mm까지 접근 레이저 조사 지속 중 기관포 선됐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 움직임은 하세가와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 NSC 긴급회에 소집됐습니다. 성명은 아직 없습니다. 역시 한국답군요. 하세가와 비웃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6시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보본부 요원이었죠. 한국 문서 입수.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한국 NSC 내부 문건입니다. 내용은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센카쿠 사태 대응 매뉴얼 한국 국가안보실 작성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본 원칙 확전 금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중국 반응 4단계 예측 미국 개입 3단계 시나리오 일본 대응 5가지 패턴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죠. 모든 경우에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계산했던 겁니다. 일본이 감정으로 반응할 때 한국은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일본의 감정적 대응은 확전을 초래할 수 있음. 한국의 역할 냉정한 중재자로 입장 유지.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본이 어디로 갈지 저는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한국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서를 테이블에 올렸죠.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오노 차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후지와라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상황을 더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전략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는 후퇴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전 금지를 원칙으로 삼았죠. 일본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겁니다.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문장을 적었죠. 내 조언이 사태를 만들었다. 한국의 한 문장이 총리의 명령보다 강하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흔들려 보였죠. 전쟁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엔 전략이 없었습니다. 오만 있었죠.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 완벽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6개국 화상회의 소집 야마구치가 전화했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대만입니다. 주제는 센카쿠 사태 긴급 협의입니다. 저는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모니터가 준비돼 있었죠. 6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설리번 중국 외교부 부부장, 왕위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성한 호주 외교부, 차관 메이시, 대만 행정원 부원장 천지홍, 그리고 일본 하세가와 비서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30초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김성한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원칙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톤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었던 겁니다. 김성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일방적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화면을 바라봤죠. 둘째, 우발적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긴급 대화 채널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침묵,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초가 또 흘렀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한국의 원칙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였죠. 설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입장과 동일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일방적 행동 자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왕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한 구간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을 따랐다는 겁니까? 메이 씨가 말했습니다. 호주도 한국 원칙을 지지합니다. 천지용도 고개를 끄덕였죠. 대만도 동의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하세가와 비서관의 얼굴이 창백했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 원칙에 이해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존재를 잃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됐습니다. 오노 차관이 모니터를 바라봤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본은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후퇴 금지를 명령했죠.
중국은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기관포를 들이댔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를, 명령이 아니라 협의를. 그리고 미국이 따라왔습니다. 중국도 따라왔죠. 한국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오후 3시 일본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6개국 회의 한국 채택, 미중 한국 입장. 전격 지지 일본 회의에서 존재감 상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패배감이었죠.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쿠라이도 나왔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따랐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팬을 요시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만든 오판이었던 겁니다. 제 보고서들이 일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죠.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미우라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오늘 6개국 회의는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김성한 차장의 모습이었죠. 한국이 제시한 3대 원칙이 전격 채택됐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 중재자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언어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문장을 적었죠. 침묵의 30초가 질서를 바꿨다. 한국은 중심이 됐다. 일본은 사라졌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최신 공지를 확인했죠. 6개국 합의 환영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짧았죠. 하지만 그 한 줄이 동아시아 질서를 바꿨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그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일본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됐죠. 미국이 한국을 따랐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따랐던 겁니다. 일본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패배했다는 걸 한국에게. 전쟁도 없었습니다. 싸움도 없었죠. 한국은 원칙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일본을 무릎 꿇렸던 겁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마구치였죠. 내일 합의문 발표 예정. 저는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합의문의 첫 문장은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의 언어일 겁니다. 한국의 원칙일 거였죠. 그리고 일본은 그 문장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질서를 만들었다. 일본은 그 질서에 종속됐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4번. 3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다음 날 오전 10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죠. 동아시아 안정은 절제와 원칙에서 시작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이 쓴 거였던 겁니다. 일방적 행동은 지역 평화를 해친다. 우발적 충돌은 모두의 책임이다.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모두 한국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의 논리였죠. 한국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6개국 합의문 발표, 한국 초안 그대로, 채택 동아시아 새 질서 탄생, 합의문 첫 줄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끝줄도 한국이었죠. 일본의 언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이 단상했었죠. 한국은 동아시아의 핵심 안정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이라 불렀다는 겁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설리원이 잠시 망설였죠. 일본도 협력했습니다. 협력 존재감이 없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지와라 국장이 회의실에서 소리쳤죠. 미국이 한국을 핵심 축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오후 5시 중국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전략 수정한 저는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열었죠.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전략 수립 불가, 한국의 원칙론이 국제 명분의 기준이 돼. 향후 중국 외교는 한국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결론,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중심이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변수 아님. 제가 쓴 문장이 떠올랐죠.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심이었던 겁니다. 저녁 7시 일본 국회가 폭발했습니다. 총리 규탄 결의안 발에 야당이 움직였죠. 여당 의원들도 동요했습니다. 한국 무시 외교의 대가다.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일본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오판은 결국 일본 외교사상 최악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긴급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총리 관저 앞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그를 향했고 그는 단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바닥에 닿는 무릎 소리가 생방송으로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멈췄고 플래시는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조아렸고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침묵만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만 그 절망적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 방송은 이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총리, 이마를 바닥에 댄 총리,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총리, 그리고 저는 화면을 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그를 이 자리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분석과 오만한 확신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 주요 싱크탱크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판했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사쿠라이도 방송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기록을 써 내려가야 했습니다. 펜을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기록을 변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본이 왜 무너졌는지 그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다. 저는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은 원칙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한국의 명분을 활용했고 미국은 한국의 언어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한국은 공포를 통제했다. 그 차이가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었다.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인정한다. 우리의 패배 상대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라 한국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쿄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했고 중국도 따랐습니다. 일본은 새 질서에 종속된 채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본 NSC 전략 조정관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패배자입니다. 한국에게 무릎을 꿇은 패배자입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쌓아 올린 30년의 경력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오만했고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일본은 감정으로 반응했고 한국은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차이가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그리고 그 문장에 밑줄을 5번 그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일본이 무너진 진실의 기록입니다.